예, 오늘 해야 될 건 크게 4개입니다. 사업 개요, 그리고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가 주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군에서 담당하신 분께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개선 의견,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을 해서 추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웠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8억가량의 예산을 도구를 잘 받으셔가지고 거의 17억 6천만 원을 집행해 주셔서 실제 실집행률은 9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것은 국회나 기재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을 잘 해주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힘드신 가운데서도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고 또 집행까지 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다 더 물론 이제 여비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잔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내드린 사업 시행 지침이나 예산 편성 지침에 보시면 농산물 소득조사에 관련된 업무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례비라든지 여비가 아닌 경우 운영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쓰실 수 있다. 물론 해당 지자체 내 지침과 조금 상충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해드린 금액을 소득조사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집행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말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산물 소득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산물 소득조사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실제 농산물 소득조사는 매년 농산물 소득을 조사 분석해서 저희들이 농장 경영 진단, 그리고 설계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방농촌진흥기관, 중앙농촌진흥기관, 각 기관들이 연구나 지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빅데 자료를 발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20년도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저희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과수 화상병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과원 농가에게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 그리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 농업과 스마트팜 간의 성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저희 농산물 소득조사는 관행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농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로 저희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지역이나 전국의 1,500건의 자료집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농사로와 코시스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도를 보시면은 전년 20년 대비 3분의 1 정도 농사로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 시각화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영상 신규 제작을 통해서 농산물 소득조사를 소개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10분 정도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시스에는 소득조사뿐만 아니고 노동 투입 시간까지도 추가를 되었고 연도도 승인 통계가 된 2002년부터 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농사로 들어와 보시면 농사로의 농업기술로 해서 농업경영으로 해서 농산물 소득조사로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는 소득정보라는 메뉴만 있었는데 작년 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시각화라는 메뉴를 개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각화를 통해서 지역과 장목군, 장목, 연도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거기에 대한 경영 성과를 보실 수 있고 해당 경영 성과 중에 특정을 하나를 뽑아서 각 지역별로 그 경영 성과, 각 연도별로 그리고 해당 지역과 전국 기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고, 그리고 농업인들께서 소득조사 자료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다, 좀 보기 쉬운 것 기능이나 그런 게 없느냐, 그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신다면 이 농사로에 있는 이 자료 시각화, 정보 시각화 기능을 경로를 안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조금이나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소득조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위해서 이어서 또 아시는 것처럼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에 들어가 보시면 코시스에서 국내 통계로, 국내 통계에서 기관별 통계, 그 중에서 농촌진흥청으로 가 보시면 5가지의 승인 통계, 4가지의 승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산물 소득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농산물 소득조사는 소득통괄표, 분석표, 그리고 노동투입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이 나눠져 있는 3개가 각각 또 연도별로 조금씩 연도별로 조사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스에 들어가서 농산물 소득조사를 보시면 엑셀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반년도 자료가 아니고 필요하신 연도 그리고 필요하신 항목들만 별도로 추출해서 뽑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무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년에서 22년 올해는 어떻게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느냐? 예산이 일단 18억에서 27억 8천으로 늘어나면서 기록조사로 환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500명단은 소득조사표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시 경영기록장, 작년 10월 달에 배부해드린 경영기록장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남과 경북만이 했었던 도광역체계를 충북과 제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충북과 제주는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부는 도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상호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선정이라든지 농가 관리에 있어서는 시군센터에 계신 지금 소득조사 담당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4장목이 늘었습니다. 즉 승인 장목은 그대로 가는데 지역 장목으로서 전국의 지역 특화 장목인 천마, 그리고 전남에서는 애플망고, 여주, 강황이 되겠습니다. 승인 장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미승인 장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이라든지 도에서 필수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특화하고자 하는 장목들은 소득조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장목들을 농업 현장에서 많이 재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목들은 이 미승인 장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공식적인 소득조사 테두리 내에서 조사를 하여서 그 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산물 소득조사는 추진 계획을 청사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소득조사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신뢰성 그리고 활용도가 되겠습니다.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농사로에서 활용도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방법 그리고 활용 방법을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서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뢰성입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을 일단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통계품질 정확지수입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소득조사 통계에 대해서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를 5가지의 지표로서 조사를 합니다. 5점 만점에 작년 2020년도에는 5점 만점에 4.7이었습니다. 재작년 20년도에는 5점 만점에 4.7이었고 작년에는 5점 만점에 4.9였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은 어느 정도 현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는 힘들지만 시의성만큼은 저희들이 4.7인데 이것을 좀 더 올려서 지속적으로 통계품질 종합지수를 올리는 방향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2020년도 농업통조사 자료가 잠정치가 작년에 나왔고 확정치가 9월에 나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농가 단위 모집단이 나왔기 때문에 2020 농업통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5차 표본 설계를 6월부터 9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과 9월 사이에 연구 용역 책임자가 하는 최종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표본 설계하는 연구 용역 책임자가 어느 정도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도농업기술원 특광영씨 그리고 시군 담당자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여서 시군에 과연 이론상으로 도출한 이 농가 선정이나 작물 결과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9월달에 받아보고 그 받아본 결과가 현장과 그리고 이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조사 자료를 신뢰성 있게 유지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든지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율평가에서는 현재까지는 최종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산 감액은 일단은 청 차원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도 마찬가지로 기재부로부터 1차 평가 결과는 감점은 없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득조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든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도 금년은 물론이고 내년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농산물 소득조사에 대한 체계도를 한번 한 페이지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나중에 아미스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어떤 보고서라든지 소득조사가 무엇이냐라고 그런 질문을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질문을 왔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시청과 도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각각의 주요 역할을 통해서 조사 농가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소득조사 자료를 농산물 소득을 조사하고 최종 자료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 및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자료를 만들면 이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보이듯이 각 기관들이 주요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농가 경영 개선 및 이를 통한 소득 증대가 저희 소득조사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농업용품 지속 가능성을 향상함으로써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국정과제 82번 농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득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연간 쭉 추진 절차이고 그 추진 절차에 해당하는 기관 그리고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77년부터 소득조사가 표준소득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이 지나서 99년에 지금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으로 변경하였고 2002년에 국가의 공식 승인 통계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소득조사 차원에서는 언제 시작했는지 77년에 시작하였고 지금의 명칭은 99년으로 바뀌었고 공식 국가 승인 통계는 2002년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올해로 21년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소득조사를 왜 하느냐가 있는데 이건 농가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개선 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업인이 어떤 작물을 얼마나 지을지 영농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게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농사 지은 거에 대한 성과를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각 기목별로, 각 연도별로 혹은 같은 연도로 하더라도 인근에 비슷한 작목을 짓고 있는 농가 그리고 전국 평균과의 비교 평가가 가능해서 이걸 통해서 본인의 경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영농 설계할지를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개의 순환고리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소득조사는 바로 경영 기록과 분석 그리고 평가의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영농 설계와 영농 실행에 지속적으로 전후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소득조사의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소득을 조사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까에 필요한 연구 및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차는 지능기관과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을 옆에 보신 목적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다양한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한국은행 그리고 법원에서까지 저희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경영기록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영기록장을 진흥청에서 만든 경영기록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경영기록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정원 같은 경우 경영기록에 대해서 영농일지 등을 통해서 경영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 도구라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스캔을 해서 취합을 해서 농가 기록의 근거로서 첨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은 영농일지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비 항목 뒤에 설명드릴 그 부분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123장목 5,3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보다 더 드리기 전에 가장 애매한 부분부터 일단 정의와 기준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농산물 소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생산비입니다. 비용인데요. 이 비용이라는 것은 조사 작물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서 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이기 때문에 모든 투입물, 이 투입물을 소유의 형태로 나눠보면 자급을 한 건지 구입을 한 건지 지원사업으로 받은 건지 보조사업으로 받은 건지 무상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았든지 조사 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데 투입이 되었다면 이것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산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화폐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 관화한데 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입물을 작물 재배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데 이것은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화폐의 지출이 아니고 코스트 관점에서 본다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화폐적인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코스트, 비용 측면에서는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그 부족분만큼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자기 걸 투입을 했던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는 모두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생산비는 어떤 가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가치입니다. 햇빛, 빗물, 생산에 중요하죠. 투입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에 경제적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 지출 유무에 상관없이 투입이 되었다면 코스트로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받았던, 자기가 갖고 있던 거든, 보조를 받았던, 무상 구입을 했던 지원했던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거.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장목 부담 비율로 이것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아주 다목적 기계이기 때문에 조사 작물을 재배할 때도 병원정지라든지 할 때도 쓰이지만 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작목에도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작물을 생산할 때도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목적하는 생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 부분만을 부담 비율로 삽니다. 즉, 예를 들면 사용 시간이 되겠죠. 작년에 트랙터를 100시간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밀이라는 작물에 대한 트랙터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경우에는 그 트랙터의 조사 작물 밀이라는 조사 작물의 부담 비율을 트랙터의 밀이라는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100시간 썼는데 그 중에 벼 재배하는 데는 80시간을 쓰고 밀을 재배하는 데는 20시간을 썼다. 그러면 트랙터는 총 사용시간이 100시간이지만 밀이라는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 트랙터의 감가상각비의 부담 비율은 총 100시간분의 밀 재배하는 20시간에서 20%가 바로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즉 목적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입니다. 천지재변이나 도난, 지진, 그런 불가항력적인 손실은 생산비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수해라든지
그런 대규모 손실로 인해서 엄청난 복구 비용이 생기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간혹 신조가의 20% 이상의 복구 비용이 들었다. 이것은 생산비에서 제외합니다. 즉 수리 유지비에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수리 유지비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수리나 유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 기계나 시설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가 바로 수리 유지비입니다. 기능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50% 이상 부서졌던 부분을 신조가 20%, 10% 이상을 들여서 수리했을 때는 그 수리 유지비는 수리 유지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기록장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드린 것은 세 종류, 일반 작물, 채소, 과수입니다. 때로는 도 차원에서 아니면 또 별도의 경영기록장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경영기록장의 구성은 일단 농장 일반 현황, 영농일지, 경영기록, 생산 판매일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영 성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농가 현황을 보시면 경영주에 대한 현황, 그리고 경영 규모, 그리고 시설, 그리고 농기계. 뒤에 두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농시설 상각비와 대농도 상각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데 투입된 시설, 여기 딸기 같은 경우는 하우스, 관정, 관수시설, 작업장 같은 경우는 포함을 합니다. 설사 농가가 저온 저장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사 작목, 여기서는 딸기를 생산해서 재배해서 생산해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농가가 저온 저장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딸기 재배와는 관련이 없다면 이 부분은 기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농가 경제 조사가 아니고 해당 조사 작물을 중심으로 한 소득 조사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 실제 경운기, 그다음에 방제기, 난방기를 사용했으면 투입을 했으면 딸기 재배할 때 투입을 하셨으면 구입 연도, 그리고 몇 대, 그리고 얼마 주고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중고 농기계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중고인지 신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구입 연도를 적으시고 중고일 경우에는 가로 열고 중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께서 1차 자료 입력할 때 검토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 상황이고요. 어떤 교육을 언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동안 누구에게 어디서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입력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 농업인께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영농일지인데요. 이 부분부터 일자별로 해당 일에 어떤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자가 남이 했는지 자가 여가 했는지 고용한 남자가 했는지 고용한 여자가 했는지 아니면 위탁을 했는지를 적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 27일 날 로타리로 병원정지하고 퇴비살포를 이 재배농가 남자하고 여자 두 분이서 8시간 동안 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께서는 이 자료를 보시면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병원정지 로타리를 자기가 직접 쳤기 때문에 대농기구 삼각기에는 트랙터가 당연히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타베이터도 당연히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비 살포를 했기 때문에 퇴비 살포기, 퇴비 트레일러 같은 것들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트랙터를 굴렸을 때 해당 작업에 소요된 그 유류비 같은 것도 입력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 시간으로 가셨을 때에 병원 정지 시간도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퇴비 살포 그 작업 단계에도 이 해당 영농일지에 있는 그 시간들 8시간, 8시간을 입력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농가분께 작성할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각 일자별로 해당 작업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작업의 시간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작업에 따라서 관련된 기계면 기계, 시설이면 시설, 비료면 비료, 농약이면 농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수도 광열비가 들어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작업 단계별 노동시간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필요하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자 종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딸기 같은 경우 주로, 오이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오이라는 것을 주로 이제 종자로도 하지만, 종묘 직접 뿌려서 육류하는 경우보다는 종묘를 많이 사서 직접 정식을 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 자기가 얼마나 그 해당 면적에다가 묘를 심었는지,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금액에는 구입 비용도 있지만 구입에 따른 부대 비용도 원래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종을 하기 때문에 파종 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 시간에 파종 쪽에, 정식 쪽에 이 33,000주를 이 정식한 거에 대한 노동 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농구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토경이 아닌 수경에다가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경, 베드라든지 그런 기타 재료비나 시설들도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 비료비 같은 경우는 일자별로 해당 무기질 비료가 들어가 있는지, 혹은 무기질 비료인데 유기질 비료를 혹시 잘못 쓴 건 없는지, 마찬가지로 유기질 비료에도 퇴비를 비롯한 부산물 비료를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화학 비료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해당하는 부분의 기목을 옮겨서 적어주시기를 농가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농가 같은 경우는 8월 26일 날 생집을 한 4톤 정도를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을 투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가 생산이기 때문에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비의 정의나 기준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지출 관점, 코스트 관점에서 그 비용을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농가분께 인근에서 생집 4톤 정도를 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그 생집 4톤 자가 생산해서 수입한 이 생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농약비도 마찬가지죠. 해당되는 살충, 살균, 친환경 아니면 제초제 같은 것들을 해당 용도에 맞게 적어주시고, 다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이 용도와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얼마만큼의 농약비가 들어갔는지를 기입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맞게 월별로 사용량과 금액을 기입을 해주시는 걸 요청드려요. 가급적 이렇게 밑에 있는 통합해서 적으신 것보다는 월별로 가급적이면 작성을 부탁드려서, 월별로는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본다면, 이것도 날씨, 기상 변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냉방 혹은 난방에 수요량 같은 것, 전기 투입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차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경영 개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류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등유는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쓰겠죠. 등유가 입력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우스 시설이 영농 시설로 있어야 되고, 등유를 떼야 될 만한 난방기가 당연히 또 대농기구 삼각기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정유 같은 경우는 면세율을 많이 받습니다. 면세율을 해서 리터당, 예를 들어서 실제 정유 리터당 뭐 450원, 500원밖에 안 한다, 그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고, 저희 농산물 소득조사는 표준 소득조사이기 때문에 면세율이라든지 무상이나 보조 이런 것들은 일절 취급을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면세가 유로 했던 그 금액으로 적는 게 아니고 일반 금액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적으로 재배했을 때 나오는 비용과 유류비가 있는데 거기서 유류비 쪽에 유류 지원 사업을 얼마나 몇 퍼센트를 해줘야 실제 농가의 경영비가 줄어들고 소득이 몇 퍼센트를 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농업 정책 수립 혹은 경영 개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이나 무상으로 받았던 그 부분을 비용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비용에 집어넣으셔서 조사를 해 주셔야 표준 소득 조사의 목적에 잘 맞게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기타 재료와 소농구비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떤 게 소농구비고 어떤 게 기타 재료인지 뒷장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전라남도 도원에서 잘 만들어 놓은 투입 재료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재료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동자, 농약, 비료, 기계,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기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바로 안에 써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소농구 같은 경우는 농기구에 들어가긴 하지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대농기구가 아닌 나머지 소농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시설 수리유지비, 기계시설 유지비. 많은 경우 요즘 중고 기계를 많이 사기 때문에 수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리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 기계라든지 시설을 정상적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을 원래의 목적했던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 유지비입니다. 따라서 윤활유, 그리스 같은 거 이건 유류 계통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목적상에 비추어 보면 그 기계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베어링 같은 걸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리 유지비에 윤활유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타베이터 같은 경우는 3, 4년에 한 번씩 물론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니면 논에서 쓰느냐 밭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로타베이터 같은 있는 경우는 3, 4년에 한 번씩 로타리날 같은 것을 로타리칼 같은 걸 갈아줘야 되고 엔진 톱 같은 경우는 엔진 톱날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그 로타베이터라든지 엔진 톱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리 유지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수리 유지비가 신조가의 10%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중간 재배에서의 마지막 비용으로는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로 했던 것이 재보험료,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전화가 있다면 전화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장에 써 있는 운송료라든지 수수료는 기타 비용이 아니고 추가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추가 비용은 어느 쪽에 기입해야 되냐면 생산 및 판매 쪽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뒷부분에 있는데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해당 토지나 시설 기계를 빌렸을 때 임차료를 해당 부분에 적으시고 위탁 영농비는 일정 작업을 어떤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맡기는 경우 해당되는 비용을 위탁 영농비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운송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비용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 판매 일지에 있는 추가 비용에 적어주시도록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 쪽에 나중에 농가를 방문하셔서 대형 기록장을 쭉 작성하신 것을 보시고 검토를 하실 때 기타 비용에 도매시장 수수료, 운송료, 상하차비, 택배비 그런 것들은 기타 비용이 아니고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 및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으로 적어주시도록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게 되면 저희 소득조사 자료에 따른 이와 같은 소득 분석표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해당되는 비용에 대한 용어 및 그 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밑에 부분은 자가 노동비를 제외하고는 유동자본 영역비, 고정자본 영역비, 토지자본 영역비는 경영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조달 가능한 그 현금성 자산을 해당 조사 장목에 투입한 대가로, 즉
이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작목을 재배하는데 투입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자를 그 기회비용을 계산한 것이고 고정자본용역도 마찬가지로 이 작목을 재배 안 했으면 트랙터라든지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 소리 안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현재 저는 비디오도 켜고 마이크도 킨 상태인데요. 어, 그러면 아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셨던 동관님께서는 아마 저희 쪽 문제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예, 사용하고 계신 그 핸드폰, 그 이어폰이라든지 그런 쪽 잭을 한번 확인을 연결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안 되시면, 다시 나갔다 올게요. 예. 그럼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본 용역은 그 작목을 재배하지 않았으면 투입하지 않았을 트랙터 같은 기계, 그리고 창고 같은 그런 영농 시설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고정자본 용역이라고 합니다. 토지자본 용역에는 말 그대로 그 작목을 재배하는데 자기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토지 임차료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작목을 재배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 거에 대한 대가로 토지자본 용역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다. 각각 해당되는 그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되는 비용의 정의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표의 마지막은 순수익입니다. 총 수입에서 생산비, 그 조사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화폐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화폐화한 총 생산비를 뺀 것이 바로 순수익입니다. 따라서 이 순수익을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신규 기계를 구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재배 면적을 늘린다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 총수입에서 경영비, 화폐적인 지출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농업인의 최종적인 경영 성과가 되겠죠. 부가가치는 말 그대로 총수입에서 중간 재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 나갔다 들어오니. 예, 그리고 김황태 중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아미스에 올려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농가 수치 단가하고 킬로그램당 생산비를 비교해 보시면 킬로그램당 농가의 최종적인 경영 성과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킬로그램당 농가 수치 가격이 1,534원, 1,534원, 킬로당 생산비는 1,087원. 그래서 이걸 빼면 대략 킬로당 480원의 이득, 순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릴 점은 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소득조사 분석 방법 책자를 현재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부가 못 되어 있는데요. 이 소득조사 분석 방법 그 책자에 해당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해당 조사 분석 방법 책자 해당 10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슬라이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것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방법, 조사 및 분석 방법 책자에 해당 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인쇄소에서 인쇄 중이고 배부는 다음 주에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조사 농가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기본적으로 5년마다 표본 설계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020년 농업통조사 자료를 받아서 그걸 현재 6월 달에 농가 단위별로 모집단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겨서 최종적으로 5,300 농가가 표본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할당된 그 농가를 섭외를 하실 때의 조사 대상 범위는 가급적이면 부업이라든지 영세농은 제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업으로 농업인으로서 그 농업인의 정의에 맞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 농사에 주력하고 계신 그분, 취미농이라든지 부업농이나 영세농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일부가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정상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피해 면적을 예를 들어서 한 필지 300평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가 피해가 입었다. 10%는 빼고 나머지 270평에 해당되는 수확량, 비용, 그리고 노동 투입 시간을 조사하셔가지고 피해 면적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확한 경우만 조사하시고 피해 범위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농가를 대체하여서 소득조사표, 저희들이 이것도 현재 인쇄 중이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지침서하고 조사표가 배송이 됩니다. 약간 여유 있게 저희들이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배송되는 이 소득조사표를 활용하셔서 농가가 대체됐을 경우는 그 농가에게 소득조사표를 이용해서 간이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례비도 일정 부분은 좀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작목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사 대상 규모는 노지냐 하우스냐에 따라 다른데 노지 같은 경우는 뭐 고랑과 이랑 쪽을 포함해서 쭉그 구렁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하우스 안에 있는 작업장이나 창고 면적은 제외하고 면적을 계산하시고 근데 대부분은 다 하우스 농가에 가셔서 하우스 몇 평입니까 하면 농업인이 그 하우스 안에 있는 내부 모든 면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우스 자체의 면적으로 계산을 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 재배 기준을 보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농이라든지 부업농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시되 그런 영세농의 기준이 최소한 노지 같은 경우는 200평, 시설은 100평, 그 다음에 느타리 근상재배 같은 경우는 165 재배상 기준으로요. 재배사가 아니고 재배상 기준, 재배사라 하더라도 같은 재배사를 하더라도 재배사에다가 상을 몇 단을 쌓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느타리 균상 재배 같은 경우는 재배사가 아니고 재배상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동작물은 작년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8월까지 조사를 하시고 9월달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화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심고 심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조사를 맞춰주시고 3월달까지 입력을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 31일 어제 날짜인데 어제까지 일단 2021년 산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 입력 완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늦어질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소득조사 자료집이 정한 기한 내에 나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입력을 서둘러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가 수치 가격, 저희들이 보통 매출액을 조사를 하고 그 매출액에서 수라비용을 뺀 평가액을 주산물 수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농가 수치 가격. 뒤에 가서 계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수치 가격은 주산물 평가액에서 수량으로 나눠준 것이다. 그렇다면 판매가 안 돼서 저장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자가소비나 친척이 소비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 미판매 혹은 저장량 혹은 자가소비량에다가 장목별로 저희가 소득조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침서상에 11에서 13페이지까지 장목별로 저희들이 농가 수치가격 조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목별 성출하기에 해당되는 농가 수치 가격으로 미판매된 거, 자가소비된 것을 평가액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가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구입을 했을 경우 지불 가격에다가 구입에 따른 수수료, 운반비, 사례비를 포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이 없을 경우 이걸 돈 주고 산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녹비, 헤어 리베치 같은 것을 갈아엎어가지고 부산물 비료로 쓰는 경우는 헤어 리베치를 재배했을 때 최종적으로 헤어 리베치에 생산량이 있겠죠. 그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부산물 비료의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 리베치를 재배하는데 동자를 뿌려서 최종적으로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갈아엎기 전까지 투입됐던 동자 비료 노동 같은 것들을 부산물 비료비를 잡는데
이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게 힘들 경우에는 이것의 역할에 준하는 대체 비용법이라고 해서 이 헤어 리베치의 역할에 해당되는 만큼의 부산물 비료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량에 해당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어느 정도 추정을, 농가분께 여쭤보든지 추정을 하여서 이 부분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투입량과 그리고 부산물 비료비 비용만큼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누락이 됩니다. 분명히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코스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결국 농산물 소득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 쪽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저희는 표준 소득조사이기 때문에 생산과 미판매 저장까지를 저희들이 생산량으로서 소득조사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말씀은 소득조사는 지출의 개념이 아니고 비용의 개념이다. 코스트의 개념입니다. 그 점을 익스펜스의 개념, 지출이 아니고 코스트의 개념입니다. 기회비용까지도 포함한. 이건 말씀드렸죠, 아까. 저장이나 판매 경우에는 작물별 성추각입니다. 페이지는 지침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농가 같은 경우 수매처에서 종자라든지 농약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받았으니까 평가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자나 수매처로부터 받은 종자나 농약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도 당연히 해당되는 종자 비용, 종자 양, 그리고 해당되는 농약 비용, 또 투입을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경영주 현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조사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지침서 18 그리고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 아미스 시스템인데요. 가장 로그인 하시고 나서 농가가 새로 농가 자료를 22년도 자료를 만약에 21년도라고 합시다. 21년도 농가 자료를 입력을 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이쪽에 먼저 오셔서 농가 이름을 쳐보시고 검색을 하셔서 같은 농가, 이미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의 고유 번호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 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한 농가가 하나의 농가 하나당 농가 고유 번호는 하나입니다. 한 농가가 농가 고유 번호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할 때 개인 정보는 모두 다 삭제를 합니다. 즉 고유 번호하고 지역하고 작물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연도별로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할 때는 결국 활용 가능한 것이 농가 고유 번호를 키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같은 농가인데 농가 고유 번호가 두 개가 있다면 분석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분 입장에서는 별도의 농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하실 때 그 농가가, 물론 조사 농가가 많은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것도 많은 부분이 있으면 압니다. 근데 저도 쭉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면, 같은 농가, 같은 재배 면적, 같은 전화번호인데, 농가 고유 번호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인 경우, 세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개인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관리 부분을, 농가 자료를 입력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 고유번호 관리는 말 그대로 농가 고유번호는 매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조사 농가가 더 이상 아닐 때까지는 그 농가는 그대로 산 고유번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갖고 있듯이 농가 고유번호도 농가당 하나씩입니다. 심지어 농가가 조사 작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작물 변경한 게 공교롭게도 농산물 소득조사 작목이다 하면 그대로 농가 고유번호를 씁니다. 조사 작물을 변경을 했는데 하필이면 조사 작목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이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가가 더 이상 기존의 조사 작목으로 재배했던 것을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작목으로 갈아탔는데 갈아탄 작물이 소득조사 작물이면 농가 고유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소득조사 작물이 아니면 빠지게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할 때 농가 고유 번호, 작물명, 그리고 해당 도, 해당 군, 명을 네 가지를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농가 고유 번호가 같은 것이 먼저 있고
같은 농가 고유 번호 중에서 해당 시군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작물이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농가 같은 경우 조사 작물을 변경하더라도 농가 고유 번호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농가가 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조사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아예 이주를 했거나 아니면 기타 사유, 몸이 아프다든지 심지어 사망하신 경우, 더 이상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이탈이 허용되는 것이지, 조사 작물을 기존의 다른 소득조사 작물로 변경을 했다, 그대로 농가 고유 번호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농가가 이탈했을 경우 그 번호를 재활용하시면 안 되겠죠. 한 농가당 고유 번호는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재배 기간은 수확 기간을 포함을 한다. 파종부터 수확 전까지가 재배 기간이고 그 다음에 수확 기간을 따로 적는 게 아니고요. 이 재배 기간에는 공자 준비부터 시작해서 파종, 그리고 농약 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비료 뿌리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그 밭에다가 혹은 논에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배 기간 안에는 수확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재배 기간을 정확히 적어 주셔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재포 기간이 나오고, 이 재배 기간, 재포 기간을 통해서 유동 자본 용역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배 기간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다, 수확 기간을 포함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판매와 자가소비인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는 100kg을 생산을 해서 90kg는 팔았고 5kg는 아직 남겨두고 5kg는 자기가 소비를 했습니다. 90kg는 100만원에 팔고 수라비용은 10만원, 운송료, 수수료, 상하차비, 택배비 같은 게 있겠죠. 판매액에서 평가액을 뺀 90만원이 바로 주산물 평가액이 됩니다. 주산물 평가액이 90만원에 90kg니까 여기서는 킬로그램당 한 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만원을 여기 미판매나 자가소비에 적용을 하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판매와 자가소비는 성출하기 때의 농가 수치 가격으로 구한다. 그 성출하기의 계산 방법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kg을 생산해서 90kg를 팔고 100만원에 팔았고 수납이 10만원을 뺀 평가액이 90만원이면 수치 가격은 킬로그램당 만원입니다. 경영기록장이기 때문에 몇 월 달에 얼마나 팔았는지, 수납비용이 얼마인지 평가액이 다 나옵니다. 오이 촉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과 3월달이 성출하기입니다. 따라서 2월달과 3월달 성출하기의 평가액 72만원을 판매액 80kg로 나누게 되면 킬로그램당 9,000원이 됩니다. 예. 성출하기 때만 뽑아서, 이건 미판매나 자가소비에 따른 그 농가 수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80kg를 72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키로당 9,000원입니다. 키로당 9,000원이 미판매와 자가소비일 때 적용하는 농가 수치 가격입니다.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5kg를 아까 구했던 키로당 9,000원, 5kg 자가소비를 키로당 9,000원 해서 45,000원, 45,000원 해서 판매 90만원에 미판매 자가소비 99만원을 합친 이 99만원을 이 생산량 100kg로 나눈 9,900원이 바로 최종적인 농가 수치 단가입니다. 그래서 미판매나 자가소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 판매했을 때의 단가, 이것은 키로당 만원이었죠. 이건 키로당 9,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농가 수치 단가는 이 판매와 미판매 농가 수치 단가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9,900원. 아무래도 100kg 중에 대부분의 90kg를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 농가 수치 가격 만원에 조금 더 가깝겠죠. 9,000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해당되는 페이지 슬라이드 22페이지, 22부터 23페이지 지침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공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공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 원칙은 가공에 쓰인 생산량을
생물 단가를 곱해가지고 가공 평가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0kg 오이를 생산을 해서 20kg는 생과로 팔았고 80kg는 피클로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으면 이 농가의 총 수입은 110만 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농가의 수입이 1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비용은 피클을 만들기 위한 설탕이라든지 끓이기 위한 요류라든지 그리고 그걸 담기 위한 병 같은 것들, 라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물 단가를 일단 20kg를 10만 원에 판 키로당 5천 원으로 잡습니다. 이 생물 단가를 어디다 곱해주느냐? 이 80kg 가공에 사용한 80kg에다 곱해줍니다. 따라서 20kg는 10만 원에 팔고 80kg는 100만 원에 판 농가의 오이 평가액은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인 1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생과 평가액에다가 생과 농가 수치 가격 키로당 5천 원을 가공용 생산 80kg에 곱해서 40만 원에서 10만 원 더하기 40만 원인 50만 원이 바로 오이에 대한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생산과 저장까지만 조사를 하는 것이지 가공이나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공에 해당되는 수량이 있으면 가공에 해당되는 이 수량은 바로 무엇을 이용한다? 이 생물 단가, 생과 단가로 곱해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공에 투입된 모든 투입량이라든지 투입 비용, 노동 투입 시간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공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조사 작물을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부산물들이 중간에 생산이 됩니다. 이것들은 부산물 평가액으로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 고추 같은 거 하게 되면 시설 고추잎 같은 것도 실제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죠. 고추잎 같은 경우는 시설 풋고추를 재배하시는 분은 대표적인 부산물 평가액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화목 같은 거,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거 해서 발생하는 그 나뭇가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팔았다, 아니면 뭐 썼다 하면 이것도 부산물 평가액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느 정도 자란 과일을 적과를 하겠죠. 열매 속기. 열매 속기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팔았다, 혹은 내가 소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액도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완전히 수확하기 이전에 솎아서 판매를 했거나 자가소비. 따가지고 버리는 거면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화폐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따가지고 솎아가지고 판매를 했거나 자가 소비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액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질문 중에 약용으로 양잠, 이건 경남의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약용으로 재배를 하는 양잠 같은 경우 오디나 뽕잎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게 실제 양잠보다 오디나 뽕잎의 평가액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오디나 뽕잎은 부산물로 잡아주면 안 되고 이 양잠에서 부산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잔분이겠죠. 잔분, 무의 똥입니다. 오디나 뽕잎 평가액은 이 양잠 생산비에서 이 해당되는 수입만큼을 제외한 생산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부산물 공제한 생산비가 있고 그냥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어차피 포함을 해서 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번 표본 설계까지는 이대로 하시되 다음 표본 설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산물 공제 생산비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종자 종료비, 파종을 하거나 심은 것들은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얻은 거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자가육묘 같은 게 있습니다. 자가육묘. 자기가 직접 씨를 뿌려서 육묘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봄밭에다가 심는 거. 이 경우에도 저희들은 가급적 자가육묘는 해당 종묘를 그 밭에다가 정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시장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해당 육묘가 시장에서 한 묘당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 해당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투입된 것은 그 500원보다 500원
보다 조금 작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 육묘의 경우 육묘 단계에서 투입되는 농약이나 비료, 물, 전기 같은 것들, 그다음 투입 비용, 노동 투입 시간, 물 관리 그런 거 다 육묘 단계에서 모두 0으로 처리하시고 자가 육묘의 경우에는 해당 종묘량 그리고 해당 종묘를 시장에서 샀을 때에 얼마나 드는지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재배 기간은 종자로 했을 경우와 종묘로 했을 경우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육묘일 경우에 육묘 단계를 모조리 다 뺀다고 했기 때문에 종자든 자가 육묘의 경우도 하더라도 재배 기간은 정식기부터 수확, 포장, 정리까지 종묘의 경우도 당연히 정식부터 수확, 포장,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묘 단계와 본토 단계가 나눠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예 본 밭에다가 직접 파종을 하는 경우는 파종기부터 재배 기간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좀 육묘하고 본밭에서 하는 게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의 경우를 따르지만 아예 본 밭에다가 파종을 시작하는 경우는 재배 기간은 파종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종뿐만 아니고 종자 준비, 종자 소독 그 부분도 다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소 같은 경우는 호박 대목에다가 오이 장목 종류를 접목을 해가지고 파종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이 작물은 2만 주, 대목 호박은 2만 주면 수량이 4만 주냐? 아니죠. 2만 주와 2만 주를 결합해서 접목을 해서 최종 완성 본밭에 들어가는 것은 2만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만 주가 아닌 2만 주를 입력하시고 비용은 두 개를 다 포함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포함해서 4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장미같이 단연간 재배하는 경우는 해당 총 구입 비용에서 이것을 몇 년 동안 할 것이냐를 내용연수로 나눠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8,000묘, 8,000묘 각 묘를 1000개를 했으면 800만 원을 5년 동안을 사종을 한다라고 하면 내용연수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은 1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농가를 조사했을 경우 사용연수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 동안 동일하게 160, 160, 160 이렇게 종자 및 종묘비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산물 비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비료 제외한 폐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넝쿨, 낙엽 혹은 분뇨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폐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축산농가에서 폐비를 그냥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15톤 덤프트럭당 얼마 줍니까 해서 톤당으로 해당 운송비 정도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생산이나 무상을 얻었다, 기관 보조가 있다, 다 포함합니다. 자가생산을 했으면 그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수정을 해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의 수량과 그 다음에 비용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집 4톤을 자기 생산했다. 그러면 바꿔서 여쭤보는 거죠. 그 생집 4톤을 직접 살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여쭤봐서 자가생산 부분, 무상 보조도 그 금액을 비용 관점에서 추정을 다 받아들이셔야 되고 보통 비료,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쭉 복합 비료부터 질소계, 인산계, 가리질, 토양 계량제까지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수경 재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액도 있습니다. 양액 같은 경우는 기타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액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저희가 시설 쪽에 양액 시설이 들어갈 테고 양액 시설에 따라서 그걸 돌리기 위한 전기비가 당연히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자료 내공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비. 비료하고 농약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농약은 결국 약입니다. 약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용도별로 쭉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별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농약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살포 횟수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나 시설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 당연히 수도 광열비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 비용, 그 다음에 실제 물에 관련된 수리 기축물, 관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암거나 명거 같이 물을 쭉 받아오는 그런 시설, 보이는 물시설하고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물시설인데 이런 구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사실 수도 관여비에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물 사용 비용, 농업용 용수 가격을 수도 관여비에 포함시켰고 또한 기계라든지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다양한 유류, 가스, 석탄, 목재 필렛 같은 경우도 해당 내용에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기계나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수도 관여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재료비, 종자나 농약이나 비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기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뭐 강선, 트레이, 수압바구니, 포장박스, 심지어 수정용 벌통, 아니면 꽃가루 같은 경우, 과수 부분에서 꽃가루 같은 경우도 이 기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팔레트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이것에 대한 구입 가격,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조사 항목 50%. 50%라는 얘기는 이 하우스에서 6개월 동안은 해당 조사 장목을 재배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다른 장목을 재배할 경우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은 당연히 100%가 아니고 해당 이 재료를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비율이 1년 중에 사용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50%니까 6개월은 조사 장목에 쓰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장목을 재배하는 데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피복용 멀칭 비닐 같은 게 교체기간 1년이라는 얘기는 1년 쓰고 버린다는 얘기고 해당 조사 장목에만 쓰고 다른 장목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농구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농구 비용을 대체적으로 한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도 20만원 미만이다. 해당되는 것들은 쭉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려고 했는데 없어서 빌려서 쓴 농기구도 포함을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없으니까 빌려서 썼던 거지. 있으면 그걸 본인껏 썼겠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 교체 주기, 부담 비율 해가지고 비용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아미스 시스템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농축산물 소득 분석 들어가셔서 커뮤니티의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보고 계신 투입 재료 구분표가 있습니다. 투입 재료 구분표. 여기서 보시면 기억니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떤 것이 소농구고 어떤 것이 기타 재료고 어떤 것이 부산물 비료인지 이 투입 재료 구분표를 잘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신조가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즉 그 기계나 시설을 구입했을 때의 신규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이겠죠. 하여튼 그 구입 가격을 그 시설이나 대농기구의 수명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연수라는 것은 그 시설이나 농기구가 정상적인 역할, 일상적인 수리 유지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같은 경우,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에 다 입력을, 자동적으로 해당 장목을 선택하시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연수라는 것은 이 해당 기계나 시설이 일상적인 수리 유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용연수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조가 입력하시고, 조사장목 부담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를 1년에 100시, 아까 설명드렸던 트랙터를 100시간을 작년에 썼는데 그 중에 밀 재배하는데 20시간을 썼다. 그러면 해당 조사장목, 해당 기계나 시설의 조사장목 부담 비율은 100분의 20이니까 2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곧 발간해서 배부될 조사 지침서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도 이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내용 연수를 초과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내용 연수가 10년인데 20년 쓰고 있다, 30년 쓰고 있다. 마찬가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 연수가 내용 연수보다 큰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식에 따르면 내용 연수 대신에 사용 연수로 바꿔서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계산 시스템 내에서 계산에 필요한 신조가격 그리고 사용 연수 그리고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조사 지침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40에서 4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비싼 농기계나 굉장히 비싼 시설인데 한두 번 쓴다. 한두 번.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고 대농기구 혹은 영농시설 임차료로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40부터 44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중고 대농 기구가 굉장히 많은데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한번 봅시다. 2016년식 트랙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신고가가 1억이었고 수명이 10년짜리였는데 이번에 조사 농가가 21년도에 5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실제 트랙터를 6개월 동안은 조사 작물에 썼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데 써서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이 50%일 경우에는 이 중고 농기계 트랙터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신규일 경우에는 1억을 10년으로 나눠서 매년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곱하기 조사 작물 부담 비율 50%라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산 트랙터의 감가상각비가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죠. 따라서 이것을 중고일 경우에는 중고 신고가 5천만 원 나누기 사용 연수가 10년짜리였는데 이미 5년 사용한 것을 자기가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내용 연수 10년에서 5년을 5천만 원을 나눠주게 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곱하기 조사 장목 비율 50%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짜리 주고 산 트랙터의 중고 트랙터의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 새 것을 샀을 때 얘기고 중고를 샀을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신고가를 사용하시고 내용 연수에서 실제 사기 전에 먼저 주인이 썼던 사용 연수를 뺀 것으로 나눠 주셔가지고 중고 농기계의 연간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50% 조사 항목 부담 비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수리유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상적인 경상수선이나 유지입니다. 신고가 1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수리 유지비가 아니고 고정 자산의 증가로 봐서 수리 유지비에 포함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경운경 윤활유 한 통을 10,000원에 구입하고 부담 비율은 20%, 난방기를 5만 원 지불하고 촉성오일 부담 비율은 50%. 즉 난방기는 1년 12달 중에 촉성오일을 제외할 때는 6개월 돌린다는 얘기겠죠. 경운기 같은 경우는 12개월 중에서 한 한 달 반 정도, 2달? 네. 그래서, 20%니까 한 2달 반 정도를 경운기를 돌려서 부담 비율이 20% 나왔으면 해당 수리 유지비를 전적으로 다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사 작물의 비용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기계나 시설을 수리했다 하더라도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안을 해서 해당 수리 유지비를 감안을 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주가가 이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고 산 게 수리비가 40만 원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신주가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 유지비는 0이고 고정자산 증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증가는 바로 기존의 신주가에다가 10% 이상의 수리 유지비를 더해준 것. 신주가 200만 원짜리에다가 수리비 40만 원을 해서 총 계산된 신주가는 240만 원을 해당 기계의 내용력 10년으로 나누고 그냥 부담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24만 원으로 구하고 수리 유지비 40만 원은 결국 감가상각비의 4만 원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수리 유지비는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들. 다만 여기서는 이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해당 총 재배 작물의 총수입 중에서 조사 작물 총수입으로 기간별 비율이 아니고 이것은
작물의 총수입이 있으면 그 조사작물 총수입의 비율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전문서적을 몇 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을 며칠 동안 받는지는 카운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전작 후작일 때 얘기지, 이 작물만 재배했으면 해당 작물을 재배 전문 서적도 조사작물 부담 비율이 100%가 되겠죠. 다만 이건 전작 후작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험 같은 경우 작물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료를 집어넣고 조사작물 부담 비율은 100%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이 재해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실제 피해를 받아서 재해보험료가 자기한테 들어왔다. 이것은 해당 조사작물의 총수입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는 작물별 농산물 소득, 수입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이전 수입입니다. 이전 소득. 이전 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소득만 하기 때문에 설사 재해보험료로서 비용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해보험료를 받아서 돈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것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료가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있을 경우는 피해 면적을 제외하고 조사하고 피해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농가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즉 재해보험료를 납부해서 비용으로 카운트를 했는데 재해보험료를 상당한 금액의 재해보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이 농가는 피해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상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토지비용은 자가토지가 있을 경우와 임차토지가 있습니다. 임차토지는 연간 임차료가 있죠. 자가토지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인근 유사 토지 임차료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즉, 조사 농가에게 그게 본인 땅이면 만약에 저한테 빌려주시려면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작, 후작이 있으면 이것도 조사작목 부담 비율을 나눠주시면, 밑에 있는 공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이 억자가 1,000만원이고 오이 축성이 3,000만원의 총수입이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오이 축성이기 때문에 3천만원 오이 축성 총수입을 오이 축성하고 오이 억제 4천만원으로 총수입을 나눠주면 조사 항목 부담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400제곱미터를 빌려서 토지 비용이 20만원이 나왔으면 이 20만원을 다 토지 비용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사 작물의 조사 작물 부담 비율 75%, 총수입의 비율을 평가한 75%만 반영해서 2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가 문중 땅도 있고 친척 소유 땅으로 있어서 뭐 돈도 안 받는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투입됐고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땅을 빌리려면 얼마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주변 임차료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작업 기계 위탁 영농비가 있습니다. 일부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기계하고 사람이 결합된 것이 위탁이고 전문 수학단 같이 사람 위주로 와서 하는 경우에는 고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위탁일수록 경영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해서 수학이나 파종을 할 경우는 경영주가 와서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노동시간 대비 일당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위탁 같은 경우는 해당 작업 자체에 대한 것으로 가지고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위탁과 고용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에는 기계가 수반된다. 그다음에 노동비 같은 경우는 고용했을 경우와 자가가 있습니다. 자가는 어차피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가 노동 시간만 남자 여자별로 작업 단계별로 하시면 되겠고 고용 노인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실 때에 남자를 고용했을 경우 해당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여자를 고용했을 때 해당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 지급액을 여쭤보시고 혹시라도 태창,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제공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급식물, 식사에 대한 것도 비용으로서 투입되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들한테, 고용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비용, 코스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용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 시간, 작업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종이면 파종, 속가내기면 속가내기, 이 부분도 작성을 해 주시고, 아까 위탁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되는 논경운 정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위탁에다가 해당되는 작업 시간에 가서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조사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계와 촉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 농촌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 단계에 어떤 작물에 어떤 기계가 필요한가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작업 단계에 지나치게 많은 자가 노동,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고용 노동이 있다면 이 작업 단계, 이 해당되는 기계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보급해 주는 게 농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작업 단계별 투입 노동 투입 시간을 구하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농업인께 여쭤보셔서 해당 작업 단계별 노동 시간이 자가와 고용, 남자, 여자별로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수학 단계에서 고용, 다른 건 다 없고 고용 노동,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시간 있다. 그 말은 여자들에게 적합한 수학 기계라든지 수학할 수 있는 것들을 기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보급을 해주는 게 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여자 고용 노동을 줄여서 농업인의 경영기 압박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도 시간이 들어가야 사람을 고용을 할지 위탁을 할지에 대한 대체 관계가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 수학단, 전문 영농 작업단에게 적정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조사 비용이라든지 수입 못지않게 이 노동 투입 시간도 정부의 정책 고령화라든지 외국인 노동력 같은 것들을 하는 노동에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해당 곧 다음 주에 배부될 조사 지침서와 해당 페이지를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원 조성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미스에다가 이 관련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원 조성비는 필요한 자료를 입력을 하고 묘목 주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대략적인 연간 해당 과수의 과원 조성비가 얼마쯤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연구 과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쭉 넘어오고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소득에 해당되는 그 항목과 내용, 생산비에 해당하는 항목과 내용들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고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을 한 것을 기입하시는 게 아니고 사용한 것, 그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 데 투입되거나 사용한 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코스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단계별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자 종료비가 있으면 동자 종료비에 사용하는 기계에 따른 연료, 그리고 물을 줘야 되겠고, 소농부가 있고, 작업 단계별로 파종이나 물주기, 노동 투입 시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 내용은 조사 지침서 90에서 92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치 검토는 같은 농가가 전년 대비 갑자기 비용이 늘을 수가 없겠죠. 모든 요소들은 비용 같은 게 서로 대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늘어났으면 다른 게 줄어들고 다른 게 줄어들었으면 다른 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증가 같은 경우는 이상치로 봐서 저희들이 검토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 부분 검토 요청을 드릴 때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조사표를 시스템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도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당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지가 쭉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영비 현황, 그리고 생산 판매액, 수라 방법, 부산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동자부터 모든 경영비,
생산비에 대한 입력 방법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쭉 한번 시스템과 한번 비교를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해당 행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셔서 이 해당되는 기타 비용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스템 내에서 포맷은 아까 설명드렸던 소득 조사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다 합쳐서 저희는 지역별로, 전국별로, 작물별, 지역자료, 전국자료를 생산을 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시간 동안 벌써 3시가 됐는데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2020년도 모바일 위촉장을 저희가 발송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발송업체와 통신사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위촉장을 저희가 그림 파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원과 특광역시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원과 특광역시로부터 해당 시군 담당자께서는 그 그림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농가분에게 좀 발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아미스에다가 위촉장을 발급하고 보낼 수 있는, 위촉장을 출력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이 모바일 위촉장을 시군 담당하시는 분께서 농가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동영상을 4월달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아나운서라든지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겠지만 일부 필요한 농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사 자료집이라든지 농산호나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시는 그 농가분의 어떤 섭외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농가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본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조사 작물을 몇 농가까지 딱 조사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고요. 농가가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지만 노지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로 넘어와서 씨 뿌릴 때 돼서 갑자기 안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은 시군 내에서, 관내에서 조정을 해보시고, 안 그러면 도농업기술원에 연락을 하셔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도와 도 간에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농가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는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2년도 소득조사가 이미 실시가 되었고 농가 사례비라든지 그런 다 측정이 나왔기 때문에 22년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농가가 어느 정도 조사 작물과 농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해당 농가와 접촉을 해보시고 불가피한 경우는 그 조사 농가 변경을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사표를 개선을 하고 기존의 경영기록장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예산이 수반되고 일자별로 경영기록장을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꿔진다면 어떻게 보면 시군 담당하시는 분께서 일자별로 경영기록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스템에 일일이 다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듭니다. 따라서 OCR 기능이 있죠.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농가분께서는 경영기록장에 적으신 부분을 OCR을 통해서 스캔을 해서 그 부분을 텍스트로 바꿔 변환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자가 아무리 열심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농가분께서 정확하게 경영기록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때는 저희가 농산물 소득조사 관련돼서 소득조사의 활용이라든지 홍보 쪽에 중점을 맞춰서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면
후반기, 하반기에는 저희가 농가 대상으로 어떻게 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 어떤 것이 좋은 사례인지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사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례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진흥사업, 소득조사 농가는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에 지원을 하실 경우에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분께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지원사업이나 했을 때에 소득조사 농가가 선정된 사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서로 공유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도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관련된 이 영상과 그런 것들을 아미스에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그 올린 동영상, 자료실에다가 동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거기 밑에다가 의견을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관련된 현장 의견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 검토사항, 개선사항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동영상 자료를 올리는 그 자료실에다가 댓글로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